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을 집중 분석하고요. 또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발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 관세 전쟁의 전선은 이제 세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선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건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확대해서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이른바 파월 풋에 대한 기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는 과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지 오늘 프리마켓 온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뉴욕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월요일 급락장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혼돈의 하루를 또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반등에 실패한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이날 11시 졸지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에 시장이 반응하는 듯 보였으나 벼랑간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 관세 부과 소식을 던지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장중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한 발 빼자 이런 것을 또 다시 번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급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역시 시장이 반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죠. 한번 등을 돌린 투심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미국 증시의 조정을 보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관세 부과를 앞두고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대표 기술주죠. CATL, 샤오미, 텐센트, 메이투안, 비아디의 실적 발표가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증명할지 아니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대형 테크 기업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10년물 금리도 혼조세 속에서 4.27%까지 오른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지수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일관적으로 주목하는 지표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지 미국 정부의 막대한 채무행에 쓰이는 돈, 즉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증시가 무너진 것 치고는 이 4.2%대라는 숫자가 아주 낮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보다는 증시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 차트를 보면 현재 상황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미국 자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도 실질적으로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도 당분간은 과도기의 미국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과 함께 미국의 통화인 달러도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달러의 움직임은 증시와 정비례 관계로 움직일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맵 통해서 보면 이 월요일과는 다르게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버텨주었던 애플 조정을 받았고요. 테슬라가 트럼프 지원에 힘입어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회복을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하락을 보이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인덱스 차원에서 상승이 나와주어야 반등 모멘텀에 힘이 실리는데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11시에 발표를 했던 졸치 보고서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좋은 소식이 나오길 기다렸던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고 발표 직후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필 이 타이밍에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발 속보가 뜹니다. 이 매우 강한 어조로 캐나다에 내일 당장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전력 관련 비상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극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필 증시가 오르려는 그 타이밍에 그것도 중요한 발표 시점에 마치 의도적으로 증시의 상승을 막는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래서 나오는 소리가 1분기 빅베스설인데 일단 1분기는 바이든 정부를 탓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모두 다 쏟아붓고 마이너스 성장을 만든 다음 2분기부터 감세 정책을 피면서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략이 이 백악관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의 증시 하락을 용인하고 오히려 유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목해볼 시그널로 가져온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S&P 지수의 변동성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졌는데 변동성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증시가 급락할 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포지수로 잘 알려져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조정이 최근 이어짐에 따라서 빅스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처럼 반등을 시도하는 중에도 빅스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리마켓 오늘 신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장의 위험 지표이자 시장의 심리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로서 이 빅스 지수를 같이 띄워놓고 증시를 보신다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역시 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한 공격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챙기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트루스 소셜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반대파의 공격으로 테슬라가 얼음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내일 당장 테슬라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테슬라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죠. 눈물 나는 브로맨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는 미국 증시에는 트럼프 풋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만 노골적인 트럼프 풋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지지도와 테슬라의 주가가 연동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테슬라 주주들도 반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장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언제까지 시장을 지배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자세히 분석해 주실 분 하나증권 김호균 부장과 함께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장이 여전히 하락세긴 했지만 그 전날 공포에 가까웠던 급락장은 일단 비껴가긴 했어요. 이걸 백악관도 지금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확산이 되니까 경기 침체 아니다, 경제 괜찮아질 거다, 좀 이렇게 우려를 축소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님?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거의 3주 동안 10% 이상의 좀 급락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돼서 좀 강한 어조로
미국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국가 인프라라든지 노동시장 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 결국 이런 부분이 어쨌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관세의 어떤 말바꾸기와 함께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시장의 근본 원인을 좀 고치려고 하는 좀 그러한 어떤 취지로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변동성은 조금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변동성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주식시장,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대한 조정을 일부러 조장하는 게 아니냐, 조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물론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상황만 보면 의심할 만하긴 한데 김호균 부장님 네. 어느 정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아, 여기 좀 괜찮습니다. 네. 네. 보기 안 좋아가지고. 예, 예. 불편하시면 빼도 괜찮습니다. 네. 그 일단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날 실제 방송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표 발표가 잘 나왔단 말이죠. 졸치 보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발표 나와서 시장이 좀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텍스트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또 위축되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올렸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증시 상승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를 돌이켜 보면 사실 트럼프의 성향은 기업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월가에 친화적이고 시장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월권에 가깝게 연준을 향해서도 금리 내려라, 증시 이 모양이지 않냐.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트럼프였는데 뭔가 좀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이게 변동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증시를 트럼프 풋을 발동하지 못하긴커녕 증시 올라가는 막고 있느냐.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보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금리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1분기 빅베스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이 아니라 금리부터 짚어보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지금 일련의 이런 뭐 발언이라든지 시장을 조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야 되니까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상무장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수가 아니다. 미국 증시가 아니라 우린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다고 타겟팅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사실 미국의 이제 부채 이런 재무적인 그 지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4월에 도래를 많이 한다는 이 이제 국채 만기가 단기 국채 위주로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죠. 또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해야 조달 비용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작용해서 금리를 누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누르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왜 그러냐? 아예 지금 1분기에는 온갖 좀 안 좋은 걸 다 쏟아내면서 뭐 과도기다 얘기하면서 다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탓이 있잖아요. 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탓을 돌리고 이제 증시가 밀린 다음에 2분기부터는 또 히든 카드가 있죠. 바로 관세가 아닌 감세가 있습니다. 감세를 쓰면서 증시를 부양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플러스로 올리면서 기조까지 발동되면서 그림을 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참자라는 그림으로 의도적으로 증시도 누르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 초기에 전임 그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부채라든지 정치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런 의지들 지금 이게 증시를 흔드는 오히려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줄 거라는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는 이제 졌다. 이젠 트럼프 풋이 아니라 파월 풋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파월은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트럼프에 기댈 게 아니야. 이젠 파월에 기대해야 돼. 이런 겁니까?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트럼프로 기대가 안 쓰니 파월에 의존한 부분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는 걸 감소를 했는데 쉽게 안 빠진단 말이죠. 지금 4.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한 3까지는 밀려줘야 되는데 안 밀리니까, 그럼 이제 파월한테 바통을 넘기는 겁니다. 금리 인하 압박을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10년물 금리 같이 내려가게끔 압박을 넣는 상황이고, 그런 압박도 존재하고, 지금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월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얻은 것이고, 시장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한동안 금리가 고금리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신호를 줬은 것만으로도 시장이 환호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올해 사실 연초에 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시기라든지 다 축소되거나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최근에 묘한 변화가 일어난 건 시장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가 아닌 3차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파월이 이른바 경기 방어를 해줄 것이다. 금리를 내려서 말이죠. 이런 기대가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이 주인공의 시대를 보게 된 배드 이즈 굿, 시장이 안 좋을 때 연준이 나서 구해줘,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강력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연준과 파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나 감세를 통해서 인플레를 일으키면 이거를 이 베센트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나서서 이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이제 타격을 주면서 디플레를 만들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연준은 할 게 없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주도하는 그 시장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증시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파월과 연준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어떤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패드와치 기준 연내 3번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은 60bp가 아닌 80bp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이게 뭐 그 100%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가장 많은 확률로 연내 3번까지가 현재 이게 좀 더 좁혀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면서 예고를 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25%가 되겠습니다. 예정대로 발효가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오후 1시 1분이더군요. 그러니까 발효된 지 한 4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네요, 이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이 트럼프 대통령 참 관세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간밤에 어떤 이러한 좀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과연 발효가 될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발효가 발효를 됐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예외사항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가에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이제 EU가 또 이제 어쨌든 맞관세를 놓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또 뉴스까지 좀 같이 나오면서, 이제 좀 관세에 대한 전쟁에 대한 서막이 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와 관련돼서 지금 EU 같은 경우는 미국산에 대해서도 지금 260억 유로 정도 최대 규모로 지금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더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품목별로 그다음에 나라별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의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가 이제는 협상이 아니라 카드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적용이 되는 좀 그런 어떤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관세 서막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 오늘 발효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과연 오늘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 또 이거를 변동성의 빌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선물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나 일단 플러스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발표가 나올 때 선물 지수가 살짝 좀 밀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본장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관세와 관련된 말 바꾸기에 좀 많이 지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철회한다고 했다가 부과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러한 어떤 스탠스가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이미 좀 익숙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얼마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큼 소비에 대한 타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계산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디테일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조정의 좀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본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좀 올라오는 걸 좀 체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있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해했던 건 오락가락했다라는 거죠.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하면 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일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가 발효되긴 했지만 예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는 또 지금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금 상황은 일단 관세를 발효하지 않기로 하기는 했어요. 캐나다는 또 예외예요. 이거는 또 이슈를 보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에 대해서 캐나다 측이 관세를 높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부과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니까 그럼 이제 또 발효 안 할게. 거의 지금 줄다리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갈피를 잡지는 못하겠는데 캐나다는 또 예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1기 때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2기 때는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약간 좀 세 국가가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펜타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재료를 만들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좀 밀수를 하는 좀 그런 상황에서 마약, 그다음에 좀 안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은 관세 전쟁을 좀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파생되다 보니까 캐나다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낙농업자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물밑 작업은 분명히 좀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세와는 다르게 이러한 좀 그 밑바탕에 있는 그 핵심에 있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이슈들을 좀 물밑에서 좀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예외 조항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발표 좀 제가 볼 때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변수로 지목됐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인 건데 일단 지금 30일 동안 전쟁을 하지 말자 이 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찬성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일단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해요. 사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왔다가 뭐 멱살만 안 잡았지. 네. 네, 파국으로 끝났죠. 네, 생방송 중에 거의 이제 말다툼이 좀 상당히 고성이 좀 오간 상황인데 네. 사실 좀 안타깝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협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협상의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좀 화를 돋갔다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뭐 스페이스 X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지원을 끊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좀 협상 카드를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단기 휴전안에 대해서 러시아의 좀 답변은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휴전안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만 러시아의 반응까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나토 회원국 특히 이제 EU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네. 뉴스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장에서는 좀 면밀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유럽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가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멱살에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같은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의 이 경제적으로 보면 관전 포인트는 광물 협정이었잖아요. 광물 협정도 지금 거의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기는 한데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어서 네. 쉽사리 분석은 쉽지는 않지만 이 광물 협정 안에는 특히 이제 히토리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제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사인하러 간 겁니다. 사인하러 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멱살만 잡고 온 거죠. 멱살만 잡고 온 건데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광물밖에는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줬고 그 지원이 사실은 이유와는 좀 다르게 대출이 아니라 거의 무상 지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줬다. 이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은 얻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전임 지금 행정부에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으로 던질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관세 전쟁하고도 좀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좀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리마켓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고요. 또 지금 시각 프리마켓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브리핑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오후 6시 현재 미국 시총 50%의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날엔 일부 항공주들의 이슈부터 관세 등등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프리장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기가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여행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 전날 미국 내 수요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때문에 주가 7% 넘게 밀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델타의 경쟁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델타가 부진한 사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향후 수화물 요금 인상 계획도 밝히면서 주가가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US 스틸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관세 이슈가 뜨거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철강에 대한 50%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25% 관세는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수혜를 한동안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보겠습니다. AI 시스템 훈련을 위해 자체 반도체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는 루머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 흐름 끊어내고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양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재개가 타결됐습니다. 때문에 로키드 마틴 하락세를 잠시 멈췄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그 남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테슬라 모델 S를 직접 시승하고 구매하는 빅 이벤트를 바로 어제 보여줬죠. 때문에 한 달 사이 $100 넘게 하락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4% 이상 반등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빅 이벤트가 있었다면 팔란티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예산 및 인력 감축에 주가가 타격을 입었지만 정작 트럼프의 머스크 지지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다양한 발언과 관세 정책 그리고 오늘 있을 중요 지표에 영향을 받게 될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전력 생산 기업 시총 1위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반발해 미국 수출 전력의 25% 보복 할증을 단행하겠다던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때문에 수혜를 입을 뻔했던 넥스테라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대장주 캐터필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 인프라와 제조업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지와는 별개로 일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동안 지금처럼 주가 혼조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연준이 기준금리 책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물가지표 CPI가 공개됩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자극한 시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진정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기준금리 전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엔비디아인 만큼 CPI 발표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잇따른 관세 정책과 또 지정학적 변수, 끊이지 않는 개별 종목 이슈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향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기준금리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 예정인 만큼 오늘은 프리장부터 장 마감까지 증시 움직임을 계속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상황 짚어보셨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주들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잠깐 보셨지만 요즘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신통치는 않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1%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윤여민 이사께서 좀 콕 집어 주셨어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그닥 좋은 소식은 없거든요. 새롭게 좀 짚어봐야 될 앞으로 불거질 이슈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보다는 좀 오라클 실적이 좀 발표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좀 여전히 견고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지난 분기 좀 매출을 좀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정도 늘었습니다만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좀 1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 매출의 증가 같은 경우는 결국 AI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비디아에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최신 AI 칩의 거의 뭐 시장의 90% 이상을 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자체적인 매출을 어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변함없이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전일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좀 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프리장에서 엔비디아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늘 얘기할 때 AI 수요가 지금 살아있냐 아니면 거품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긴 하는데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만 가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또 어떤 발표를 할까 기대가 커지는 행사 빅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GTC 2025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뭐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이긴 하죠. 올해 좀 관전 포인트 짚어보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GTC 2025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좀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블랙웰 공개한 것처럼 네. 그런 거 말이죠. 네, 차세대 AI 칩 루빈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블랙웰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최근에 보게 되면 발열 문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기 위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TSMC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내놓는다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AI 칩 루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블랙웰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블랙웰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좀 상당히 좀 차세대 엔진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이끌 수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이 블랙웰이라든지 루빈과 관련된 부분 이로 인해서 올해 제가 볼 때는 매출, 내년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가늠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 컨퍼런스에서 뭘 내놓고 어떤 이야기를 젠슨 왕이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얻어 맞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얻어맞았다고 하기엔 주가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딥시크와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여기에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특히 M7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좋지 못하죠. 뭐 그중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당히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뭐 넘버 1, 2가 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주가에서 많이 좀 선반영을 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올해 내년에 어떤 가이던스를 체크해보는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자리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뭐 팍 튀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 말고 네.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일단은 좀 빠졌으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M7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를 좀 V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이제는 상황이 쉽지 않죠. 예, 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올라갔다는 사실 또한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좀 정말 좋은 가격대에 왔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또 젠슨 왕이 이 블랙 그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와서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할지 또 양자 컴퓨터 잘 모르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또 입방에 오르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GTC 2025는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 김홍현 부장님께서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오마의 현인 이 워렌 버핏이 모든 포트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요즘 하락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 제가 뭐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지금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현인의 어떤 모습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워렌 버핏은 이미 다 알려줬다, 정답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저게 영어라서 몰랐을 뿐이다, 이런 어떤 유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8위입니다. 예, 8위의 기업이고 최근에 1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네. 최근 이제 그 이번 구간에 올라간 거예요. 예. 레벨업이 된 거고 이 상위 기업 중에 애플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최근 조정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이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단단함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 기업에게 이런 주가 방어력을 주었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M7을 비롯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이 빅테크들이 다 주가들이 줄줄이 다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트에 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평가 손실액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건데 버크셔에서 이거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치하는 전략들이 먹혀들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뭐 대표적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처분을 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반대라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들어맞으면서 역시 버핏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방어력이 어디서 오냐 봤을 때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경영이 이런 이 안 좋은 구간에 돈을 잘 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버핏이 갖고 있는 최근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소식이 언론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장에서는 부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현금 보유량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해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좋아하던 이 애플도 팔았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겠던 종목들도 내다 팔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근데 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상황에서 이 현금이 과연 그냥 진짜 캐시일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핏이 갖고 있는 현금은 미국 초단기채,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짧은 바로바로 만기가 오는 단기채를 거의 다 쓸어 모았다. 이 단기 시장에 거의 상당수의 자금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다. 때마침 장단기 금리도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TMF도 그렇고 이 미국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은 뭐 금리가 인상될 때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버핏은 같은 미국채를 투자하지만 단기채를 투자하면서 이 위험에서 회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 듀레이션이 커서 수익은 크지만 사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이걸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핏이 갖고 있는 단기채는 6개월이나 2개월만 기다리면 만기 금리를 받습니다. 그게 이전에는 5%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4.5%입니다. 그래서 4.5%나 되는 아주 높은 이자를
현금 보유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핏의 또 다음 스텝을 우리는 이제 궁금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를 예견해서 이렇게 단기채를 다 쓸어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시장은 버핏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약간 닭살이 돋는 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증시는 사실 미국장은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M7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비껴가서 편안하게 포트에 담을 수 있는 미국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따져보죠. 어제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 뭐 통신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혹은 배당주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 마켓맵을 보잖아요. 네. 마켓맵을 보면 이 좌측 상단 쪽에 테크 기업들, 뭐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주로 깔려 있고 우측 하단 쪽에는 사실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쪽은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고 네. 이 한쪽 구탱이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섹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오히려 상승되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이 메가 트렌드를 보고 성장 사이클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경기 사이클을 활용해서, 즉 금리 사이클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가능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섹터에 대한 구분, 섹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섹터가 있고, 특히 이제 좀 더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기업이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하다 왔어요. 더 할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런 거 어떤 거를 좀 포트에 담으면 좋겠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는 게 뭐 대표적인 거죠. 코카콜라, 펩시코, 유니사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버라이즌, 네. 통신주 같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한 배당도 받으면서 네. 주가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기 방어주. 네, 저는 이제 특징주로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좀 수익률을 봤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이 선호도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M7의 주가들이 되게 좀 많이 싸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얻어맞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전 눈에 들어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아, 한결 같으시군요. 네, 유니사님. 그래서 네.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진행자니까 의견을 밝히지는 않겠고. 알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 지금 선물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들, 빅테크 위주로 플러스를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오늘 관세 이슈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장에서 어떤 이슈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프리마켓 이후 김웅근 부장님, 네. 체크 포인트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희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 지표 일정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지표 일정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9시 반에 있는 2월 CPI 상승률입니다. 아, 내일, 이거 중요하죠? 네, 내일 PPI도 연달아 있는데 네. 이 CPI가 지금 물가 상황을 좀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아까 이전에는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워낙 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네. 졸지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할 뻔했어요. 물론 트럼프가 막았지만. 하지만 CPI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고, 과연 이번에 CPI가 잘 나올 때 또 트럼프가 또 관세 트윗을 날릴까? 이것도 한번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CPI가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네. 이라는 걸 찍거나 혹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연준의 이번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혹은 횟수를 좀 늘리거나
시기를 앞당길 거라는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까요?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예상보다 높아지면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데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물가가 내려가는 느낌만 주더라도 연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고용이 또 잘 안 나와주면은 배디지 굿 전략으로 금리 인하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 네, 짚어주시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새벽 2시에 이 미국의 대통령과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타겟팅한 10년물 국채 경매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게 시장에서 잘 소화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 국채가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또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타겟팅을 본 이 금리에 따라서 트럼프가 과연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받쳐도 돼 아니면 아직 더 빠져야 돼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10년물 국채 입찰 중요하게 만약에 봐야 할 것 소화가 잘 되면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네. 트럼프가 바라는 바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잘 소화가 안 된다. 네. 그럼 금리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더 압박하겠죠. 시장도 압박하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를 더 일으키면서 이건 음모론입니다. 예. 일으키면서 연준을 또 압박하겠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 신용사리가 낮아야 오늘 하니까.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시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네. 상당히 변동성이 이게 뭐 있다라는 저의 얘기입니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네, 오해하지 시장에서 마시기 바라고요. 10년물 금리의 어떤 이 타겟팅을 바라보는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보게 되면 뭐 한 6개 기업들이 장전과 정규장 후 발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장 종료 후에 있는 이 새벽 5시 5분이죠. 어도비의 실적 발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날에는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되는 이제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좀 좋지 않았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는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인프라 이후에 오는 사이클에서 중요한 섹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기업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마켓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혁신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창업자는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많이 받기는 한데 요즘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이슈들에 많이 휩싸이고요. 부설에도 자주 오릅니다. 단단해 보였던 주가 어느덧 반토막이 났고요. 이젠 모두 위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가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싸게 담을 기회라고 보십니까? 오늘 시그널 포커스 집중 분석 대상 테슬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이사님, 테슬라 많은 악재들이 참 많이 휩싸였단 말이죠.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앨런 머스크까지 참 악재와 구설에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주가가 참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작년 11월 네. 딱 발표될 때 어떤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한 250불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12월 18일, 작년 12월 18일 거의 한 490불까지 갔던 주가 흐름을 어제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부를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슈는 대부분 다 반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 자리를 맡으면서 결국 이제 CEO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한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진 상황.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차량의 인도량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은 악영향을 좀 줬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테슬라 우리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워낙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 가장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네. 미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내가 혹시 안 들고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지금 싸게 살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뭐 댓글창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월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아, 그럼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사실 조금 일어나던 게 요즘 보이지 않아요. 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타겟 프라이스가 200불에서 800불. 그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잡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타겟 프라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건 나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도 하겠네. 상황인데 네. 지금 200불 가까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30불대니까 200불로 내려가려면 한 10% 더 빠지면 되는 거고 800불로 가게 된다면 한 3배 이상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숫자적인 계산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와 관련된 모멘텀은 트럼프 행정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테슬라 본연의 모멘텀으로 올려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 로열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행정부에 대한 어떤 도시 행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잡음이 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본래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차량으로 봤을 때는 이 모델 Y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씩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데이터로 돌아오는 그러한 작업을 분명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를 2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로 잡는다라는 거는 주가의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배경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달러가 쭉 빠지거나 네. 아니면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가면 정말로 뭐 기존의 전고점 뭐 500달러대 그 넘어서 800달러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와 포텐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일장에서 마이너스 15% 이상 테슬라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15% 빠진 날도 많았지만 플러스 15% 상승한 날도 많았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슬라를 계속 논쟁이 나오는 게 자동차로 봐야 되느냐, AI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러한 좀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자동차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모델 Y를 좀 기다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고객들은 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월 달, 2월 달에 인도량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들. 다만 이제 모델 Y가 어쨌든 중국에서부터 어쨌든 이렇게 좀 딜리버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3월 수치부터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모멘텀보다 지금은 좀 차량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모델 Y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시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테슬라 사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문화긴 한데 하여간에 트럼프는 신출기몰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면 머스크와 테슬라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은 뭐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인 것 같고요. 거의 백악관이 테슬라 전시장이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이버 트럭 그리고 뭐 모델 Y, 모델 S를 다 깔아놓고 네. 보여줬습니다. 거의 이거 뒷광고 아, 그렇죠. 뒷광고인데요, 거의. 앞광고죠. 앞광고고 그렇지, 대놓고 대놓고 얘기했고 광고를 했네. 네. 사실 뭐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테슬라 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타고 시승을 했습니다. 네. 옆에 앨런 머스크가 서 있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발언들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다. 보통 이제 예능 프로 출연하면 꼭 광고 해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영화 이제 뭐 나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사이버캡 언제 나오는지 뭐 얘기해봐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자리도 갖고 뭐 굉장히 힘 실어주기를 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트럼프 풋을 미 증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테슬라에만 발동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악역을 자처했거든요. 악역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 하락장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본인이겠죠. 네. 가장 많은 주가에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말 뭐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고 거기에 머스크가 반응을 한 것이죠. 반응을 하면서 이제 또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힘도 실어주고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좀 전일과 오늘의 어떤 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이사님,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뭐가 그러면 테슬라 주가를 움직일 동력이 될 것이냐. 로보택시 이제 곧 공개되죠. 사이버 트럭도 이제 상업용으로 나온다고 하죠. 네. 배터리, 원통형 4680 배터리에 대한 뭐 혁신 일부 남아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를 뭐가 움직일 것이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모델 Y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뭐 첫 상업적인 출시가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자량으로서 자동차 섹터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율주행, AI와 연관된 부분도 저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FSD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특히 네. 중국이 상당히 지금 자율주행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좀 힘겨루게, 특히 여기에 AI 전쟁이 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냥 볼고 있을 수만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FSD가 또 하나의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리마켓온에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신 미국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